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락방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을 펼쳐든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1957년 6월 15일. 엄마가 21살이던 해의 일기였어요. 그런데 준호, 우리 집 세 남매 중에 준호라는 이름은 없는데.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까요? 정수가 거기서 뭐하니? 49제 준비해야 하는데. 아래층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아요. 오늘이 엄마 돌아가신 지 35일째. 49제 준비를 위해 유품을 정리하러 올라온 거였죠. 그런데 이 낡은 가죽 트렁크는 뭐지? 평생 다락방에 살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어요. 언니, 잠깐만. 여기 이상한 게 있어. 제가 소리치자 언니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뚝뚝뚝. 언니의 그 특유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 엄마가 늘 말씀하셨죠. 정이는 걸음소리만 들어도 화났는지 안 화났는지 다 안다고요. 트렁크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육아일기장, 흑백 아기 사진 몇 장, 그리고 어머, 이게 뭐야? 작은 베넷 저고리가 곱게 개어져 있었어요. 한 번도 입지 못한 것처럼 새 것 그대로였지만 세월의 흔적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어머, 이게 다 뭐야? 언니도 트렁크를 보더니 말을 잊었습니다. 우리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서 트렁크를 내려다봤어요. 먼지 가득한 다락방에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엄마의 비밀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엄마의 젊은 시절 글씨체가 그대로 있었어요. 요즘처럼 흘려 쓴 게 아니라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쓴 일기였습니다. 1957년 6월 15일 토요일 맑음. 오늘 준호가 태어났다. 3.3kg의 건강한 아들.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만 나는지. 이 아이를 끝까지 키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낳은 내가 죄인이다. 어머니는 당장 내일이라도 입양 보내라 하시지만 조금만 더 품에 안고 있고 싶다. 언니, 이거 봐. 제가 일기장을 언니에게 건네자 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엄마는 23살의 아버지와 결혼하셨고 26의 언니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1957년이면 엄마가 21살. 결혼 전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돼. 엄마가 혼전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대에 그것도 우리 엄마 같은 양반댁 딸이 혼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단정하고 품위 있게 사셨던 엄마. 제사상 하나 차리는 것도 격식대로, 한복 입는 것도 예법대로 하셨던 그 엄마가요. 사진을 한 장 집어 들었습니다. 100일 사진처럼 보이는 흑백 사진. 통통한 볼에 까만 눈을 반짝이는 아기가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떨리는 글씨로 1957년 9월. 우리 준호 100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인가? 엄마, 도대체 무슨 사연을 품고 사셨던 거예요? 정수가 민수는 이거 모르게 해. 알았지? 언니가 갑자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왜? 민수도 알 권리가 있잖아. 지금 민수가 얼마나 돈에 쪼들리고 있는지 몰라? 괜히 이런 거 알면 또 무슨 생각할지. 언니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사업 실패 후 민수는 예민해져 있었고, 엄마 유산 문제로도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 모두의 일인데 일기장을 더 넘겨봤습니다. 1957년 10월 3일자 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일이면 준호를 보내야 한다. 미국으로 입양 간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살 거라고 했다. 그래, 그게 너를 위한 일이겠지. 엄마는 평생 너를 잊지 못할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다음 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찢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언니, 여기 봐. 페이지가 찢어져 있어. 계단 아래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들,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스님 오시기 전에 준비 끝내야 한다고. 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은 비밀로 하자는 무언의 신호였죠. 서둘러 트렁크를 다시 닫고 일기장과 사진 몇 장만 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려가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엄마가 평생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첫째 아들. 준호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니, 살아는 있을까? 미국으로 입양 갔다면 지금쯤 67. 우리보다도 나이가 많네요. 거실에는 49제 준비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흰 국화꽃, 과일들, 그리고 엄마가 평소 즐겨 드시던 인절미까지. 민수는 제사상을 닦고 있었고, 민수 아내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었어요. 누나, 엄마 영정사진 거실로 모셔와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49제니까 엄마 사진을 모셔와야죠. 안방으로 가서 엄마 영정을 들어 올렸습니다. 액자 속 엄마는 칠순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 그런데 이제 와보니 그 미소 뒤에 깊은 그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평생 그 비밀을 품고 사시느라. 정수가, 뭐해? 빨리 와. 언니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정을 들고 거실로 나가면서도 자꾸 주머니, 속 일기장이 신경 쓰였어요. 무게는 얼마 안 되는데 마치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엄마가 평소 다니시던 절의 주지 스님이셨어요. 어머님은 참 복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자녀분들이 정성껏 49제를 준비하시니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스님은 아실까? 엄마의 그 비밀을? 엄마가 절에 가실 때마다 부처님 앞에서 준호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으셨을까? 49제 준비를 마치고 다들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 작년 이맘때만 해도 김장하시겠다고 배추 사오라고 하셨는데 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꾸만 그 일기장 내용이 떠올라서요. 엄마는 준호를 보낸 후에도 매년 10월 3일이 되면 어떤 기분이셨을까?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도 늘 한 자리가 비어 있다고 느끼셨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거실로 나와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1958년 일기는 거의 없었어요. 1959년도 마찬가지. 그러다 1960년 3월 15일자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준호 생일이다.
벌써 3살이 되었겠구나. 잘 크고 있겠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엄마는 여기서 늘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그리고 1962년 엄마가 아버지와 결혼하신 해의 일기. 시집을 가게 되었다. 좋은 분이다. 하지만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미안하다, 여보. 당신은 내가 첫사랑인 줄 알겠지만 눈물이 났어요. 엄마의 그 긴 세월의 고독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에 누가? 언니였어요. 정수가 안 자고 뭐해? 언니도 못 자는구나. 그 일기장 계속 생각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좀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준호 오빠가, 그래, 오빠지. 우리 오빠가 어디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전화 너머로 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나 사실은 엄마가 가끔 혼자 우시는 거 본 적 있어. 10월쯤 되면 유독 그러셨어. 그때는 몰랐는데 언니 말을 들으니 저도 기억이 났어요. 엄마가 가을만 되면 우울해하셨던 것. 우리는 갱년기련이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언니, 내일 엄마가 다니시던 절에 가보자. 혹시 스님이 뭔가 아실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의 긴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49제를 준비하러 올라간 다락방에서 우리는 엄마의 49년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밀을 우리만 알고 묻어야 할까요? 아니면 창밖에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 감나무. 올해는 유독 감이 많이 열렸는데 엄마는 그걸 보지 못하고 가셨네요. 엄마, 우리가 이제라도 준호 오빠를 찾아야 할까요? 엄마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까요? 어둠 속에서 엄마 영정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쓸쓸해 보였어요. 49제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응, 괜찮아. 엄마 생각에 잠이 안 왔어. 거짓말이었죠. 엄마 생각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 일기장, 그리고 준호라는 이름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낸 후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 민수도 불러서 얘기 좀 하자. 꼭 그래야 해. 나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언니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 모두의 일이잖아요. 민수도 알 권리가 있고 무엇보다 준호 오빠를 찾으려면 돈도 필요할 테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 세 남매는 언니네 집에 모였습니다. 민수는 들어오자마자 투덜거렸어요. 아니, 49제 끝났는데 또 모여서 뭘 하자는 거야? 나 오늘 거래처 미팅 있다고. 언니가 거실 테이블에 차를 내오면서 말했습니다.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그 일기장과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으니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엄마 일기장이야. 1957년도 민수가 일기장을 집어들더니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 의심, 그리고 분노. 이게 진짜야? 엄마가 결혼 전에 애가 있었다고? 민수야, 목소리 좀 낮춰. 언니가 창문 쪽을 흘끔 보며 말했어요.
아파트긴 하지만 혹시 이웃에 들릴까봐 걱정되었나 봅니다. 민수는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 평생 우리한테는 정숙하게 살라고 그렇게 잔소리하시더니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민수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 나한테는 여자친구 사귄다고 그렇게 뭐라 하시더니 본인은 정말이지. 이게 우리 막내의 진짜 모습일까? 돈에 쪼들리더니 사람까지 변한 건가? 민수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 좀 해봐. 제가 나지막이 말했지만 민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 준호라는 사람 찾아서 유산 나눠주자는 거야? 역시나 민수의 첫 번째 걱정은 돈이었습니다. 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유산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엄마의. 엄마는 돌아가셨어. 끝났다고. 49제도 했고 이제 각자 살아가면 되는 거야.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엄마가 50년 동안 그 아이 생각하며 우셨어. 10월만 되면 너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민수가 멈춰 서더니 돌아봤어요.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 나도 안다고. 엄마가 힘드셨다는 거. 하지만 지금 내 상황 알잖아.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갑자기 큰아들이라고 나타나면 그제야 저는 민수의 진짜 두려움을 알 수 있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 유일한 아들로서의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앉아, 민수야.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일기장을 더 넘겨서 1960년도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엄마가 매년 준호 생일에 쓴 일기야. 잘 크고 있겠지? 건강하기만 해라. 엄마는 평생 그 아이를 잊지 못하셨어. 민수가 일기를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특히 1962년 결혼 직전 일기를 읽을 때는 눈가가 붉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도 말 못하셨구나. 그래. 평생 혼자 감춰온 비밀이야. 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어요. 나는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해. 최소한 살아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 벌써 60년도 넘은 일인데. 민수의 말도 맞았어요. 1957년 미국 입양이라. 기록이나 제대로 남아 있을까요? 엄마가 다니시던 절에 가보려고 해. 혹시 스님이 뭔가 아실지도 몰라. 제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정도는. 그런데 누나, 만약 찾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한국말도 못하고 완전 미국 사람일 텐데. 맞아요. 생후 몇 개월에 입양 갔으니 완전한 미국인으로 자랐겠죠. 어쩌면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모를 수 있고요. 그래도 찾아야 해. 엄마를 위해서라도.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잠깐, 그런데 이상한 거 없어? 뭐가?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 외손자가 있었다는 걸 우리한테 전혀. 그 말에 저와 언니도 멈칫했어요. 맞아요. 외할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늘 우리 영순이는 정말 깨끗하고 완벽한 딸이라고 자랑하셨는데 어쩌면 외할머니가 모든 걸 덮어버리신 건지도 몰라. 언니의 추측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 시대 양반가에서 미혼모는 집안의 수치였으니까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쥐어짜듯 만졌어요. 아, 이거 정말 복잡하네. 그래서 누나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일단 절에 가서 스님 만나보고 입양기관도 찾아가 보려고 해. 제 말에 민수가 시계를 봤어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섣불리 움직이지 마. 특히 돈 얘기 나오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요즘 사기꾼들 많잖아. 민수의 걱정도 일리가 있었어요. 국제 입양 사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세 남매는 그렇게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준호 오빠의 행방을 찾아보기로. 하지만 각자의 마음은 달랐어요. 언니는 엄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 했고, 저는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고, 민수는 글쎄요, 아직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그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100일 된 아기의 까만 눈동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오빠,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우리를, 엄마를 찾고 싶어 한 적은 있었을까? 그날 저녁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한참을 듣고만 있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겠네. 어머니가 그런 과거가 있으셨다니.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찾아야 할까? 당신 마음이 편해진다면 찾아봐.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 이미 60년이 지난 일이고, 어쩌면 남편이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어쩌면 이미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게 보였어요. 일기장 맨 뒷장에 작게 적힌 메모. 보현사 무량스님. 보현사. 엄마가 다니시던 그 절이에요. 그리고 무량스님은 주지스님 법명이고요. 혹시 스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보현사 가자. 지금 당장.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엄마 일기장에 무량스님 이름이 적혀 있어. 분명 뭔가 알고 계실 거야. 1시간 후 우리는 보현사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가 그렇게 자주 다니셨던 이 길. 혹시 엄마도 이 길을 가시면서 준호를 생각하셨을까요? 절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정수가 준비됐어? 언니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준비가 안 됐어요. 50년 된 비밀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 가족에게 어떤 파장이 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가 평생 품고 가신 그 아이를 찾아볼게요. 절 마당에 들어서니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엄마의 눈물처럼. 언니와 보현사 앞에서 헤어진 지 사흘째. 그날 무량스님은 외출 중이셨고 우리는 허탕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언니는 다음에 다시 가자고 했지만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그 일기장을 읽으며 엄마의 아픔을 느낄수록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절에 갈 거야?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벌써 3번째 가는 거니까요. 응. 오늘은 꼭 스님을 만나고 와야겠어. 혼자 가지 말고 정희 처형이랑 같이 가지 그래?
언니는 오늘 시댁 제사 준비한대. 나 혼자 갈게. 사실 혼자 가고 싶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일은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엄마가 평생 혼자 품었던 비밀이니 저도 혼자서 그 무게를 먼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보현사까지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을씨년스러웠어요. 며칠 사이 날씨가 확 추워져서 산에는 벌써 첫서리가 내렸더라고요. 엄마도 이 길을 오가시며 많이 외로우셨겠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절 입구에 도착하니 고요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참배객도 없었어요. 대웅전 앞을 지나 요사체로 향했습니다. 계십니까? 네, 누구시죠? 젊은 스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저 김영순 보살님 딸입니다. 주지스님 뵙고 싶어서. 그 스님의 표정이 순간 묘하게 변했어요. 아, 김영순 보살님. 잠시만요. 스님이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곧 무량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팔수는 넘으신 것 같은데도 정정하신 모습이었어요. 박정숙 보살님이시죠? 어머님 49제 때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스님. 사실 오늘은 여쭤볼 게 있어서. 무량 스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어요.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이리 오세요. 스님을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불경들과 염주가 가득했고 은은한 향 냄새가 났어요. 스님이 직접 차를 우려주셨습니다. 어머님이 혹시 저희에게 말씀 못하신 일이 있으셨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들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보살님이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1957년도. 제가 일기장을 꺼내 보이자 스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 그래요. 결국 아시게 되었군요. 스님이 일어나 장롱을 열더니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오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사진 몇 장과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제게 맡기신 겁니다. 혹시 자기가 먼저 가시면 때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전해달라고. 사진을 보니 엄마가 젊은 시절 어떤 남자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청년이었는데 눈매가 어딘가 민수를 닮았더라고요. 준호 아버지입니다. 6.25 때 전사하셨죠. 결혼 약속을 하셨는데 전쟁이 터져서 아, 엄마. 어머님은 그분의 아이를 임신한 걸 나중에 아셨대요. 이미 전사 통지를 받은 후였죠. 그 시절 미혼모는 집안의 수치였으니 스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50년 동안 매달 15일이면 이곳에 오셔서 준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사상까지 차리셨어요. 제사를요? 아, 네. 어머님은 준호가 입양 간 지 3년 만에 죽었다고 알고 계셨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50년 동안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하셨다니. 누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외할머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입양 보낸 것도 외할머님 강요였고요. 그런데 스님이 말을 멈추시더니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셨어요. 영어로 된 봉투였습니다. 한 달 전에 이 편지가 왔습니다. 미국에서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 들고 보니 발신인 이름이 데이비드 캠이라고 적혀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아, 네. 준호입니다. 살아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살아있다니. 엄마가 5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제사 지낸 그 아이가 살아있다니. 어머님이 보시기 전에 돌아가신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50년 동안 죽은 아이를 위해 울었는데 사실 살아있었다는 걸 아셨다면 그 충격이, 그리고 왜 찾아오지 않았나 하는 서운함도 크셨을 거예요. 편지를 열어보니 한글로 번역된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어 내려갔어요. 존경하는 스님께, 저는 1957년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데이비드 캠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준호였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생모를 찾고 있습니다. 보현사에서 김영순이라는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입양 기관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저희 생모이신지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요. 다만 제 뿌리를 찾고 싶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 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자라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어머님께 이 편지를 보여드릴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셔서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었구나. 스님은 알고 계셨구나. 암이셨어요. 말기였고요. 본인만 아셨습니다. 자녀들 걱정하실까 봐 끝까지 숨기셨죠. 또 하나의 비밀. 엄마는 정말 끝까지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준호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마치 아시는 것처럼. 어쩌면 엄마도 예감하셨을지 몰라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스님, 제가 연락해도 될까요? 그러셔야죠. 어머님이 못다 한 일을 보살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를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찾을게요. 엄마, 대신 만나볼게요.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눈물이 터졌어요. 서러움인지 안도감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50년의 한, 50년의 기다림, 그리고 엇갈린 운명. 집으로 가는 길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닌 찾았어. 준호 오빠 살아있어.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언니가 말했어요. 정말, 진짜야? 미국에서 의사하고 있대. 편지도 보냈어. 엄마 찾고 있었어. 세상에, 그날 저녁 우리 세 남매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우리 집에서요.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연락해야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의외였습니다. 정말? 엄마가 50년 동안 그리워하신 분인데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민수도 편지를 읽고 마음이 바뀐 것 같았어요. 의사라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족을 찾고 있다는 그 한 문장이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당장 이메일을 보내기로. 영어는 서툴지만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 꼭 연락하겠다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 영정사진이 거실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가 모지이룬 만남,
제가 이어갈게요. 보현사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5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화면을 보니 언니였어요. 정수가 지금 올 수 있어? 언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울먹이는 것 같기도 하고,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언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엄마 일기장 다시 읽어봤어. 제발 지금 와줘.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11월 중순이 되니 정말 겨울이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언니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엄마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얼굴은 온통 눈물 자국이었어요. 언니, 정수가 이거 봐. 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1963년 4월 5일. 언니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오늘따를 낳았다. 정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 자꾸 준호가 생각난다. 준호도 지금쯤 6살. 이 아이처럼 예쁘게 자라고 있을까? 정이야, 미안하다. 내가 태어난 이 기쁜 날에도 엄마는 다른 아이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엄마에게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언니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나 평생 엄마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장녀니까, 첫 아이니까. 그런데 언니, 엄마한테는 내가 첫 아이가 아니었구나. 평생 모르고 살았어. 언니가 일기장을 넘기더니 또 다른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1968년 언니가 5살 때 일기였습니다. 정희가 오늘 오빠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 오빠가 있는데 미국 어디선가 살고 있을 텐데. 정희야, 언젠가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엄마는 그날을 꿈꾸며 산단다. 엄마가 날 볼 때마다 준호 오빠를 떠올리셨겠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첫 딸을 낳고도 기쁨보다는 먼저 보낸 아들 생각에 울었을 엄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수가, 우리가 꼭 찾아야 해. 준호 오빠를. 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언니도 이제 같은 마음이야? 처음엔 그냥 묻어두고 싶었어. 엄마도 안 계신데 뭐하러. 하지만 이 일기를 읽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느껴져서 언니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제 밤에 못 잤어. 계속 읽었거든. 1957년부터 2020년까지 엄마가 일기 쓰신 날은 거의 다 준호 얘기야. 정말요. 저는 초반 일기만 읽었는데 언니가 일기장을 뒤로 넘겼어요. 2010년 일기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살아있다면 오늘 53살. 가족도 있겠지. 손주도 있을까. 가끔 꿈을 꿔. 준호가 날 찾아와서 엄마라고 부르는 꿈. 깨고 나면 베개가 젖어 있어. 이 나이에도 아직 철이 안 들었나 보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10년 전까지도 여전히 준호를 그리워하셨다니. 정수가, 입양기관에 가보자. 오늘 당장. 오늘? 갑자기? 더 늦기 전에 해야 해. 우리도 나이 들어가잖아. 언니 말이 맞았어요. 우리도 60이 넘었고 준호 오빠는 67살.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국제입양기관 앞에 있었어요.
한국입양홍보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자. 언니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깔끔한 사무실이었는데 벽에는 입양 가족들의 행복한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저희가 1957년에 미국으로 입양 간 아이를 찾고 있어요.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1957년이면 정말 오래된 케이스네요. 기록이 남아있을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줬어요. 엄마 일기장, 준호의 100일 사진, 그리고 보현사 스님이 주신 편지까지. 김준호. 1957년 3월 15일생.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제발 기록이 있기를. 있네요. 그 한마디에 언니와 저는 서로를 봤어요. 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957년 10월 3일 김준호 아동이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된 기록이 있습니다. 양부모 성함은 라버트 킴과 메리 킴. 김 씨로 입양됐네요. 네, 당시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을 유지할 수 있었나 봅니다.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혹시 최근 연락 기록이 있나요? 직원이 더 검색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있습니다. 데이비드 킴이라는 분이 작년부터 생모를 찾고 계시다고 여러 번 문의하셨네요. 데이비드 김. 스님이 주신 편지에 그 이름이었어요. 연락처도 있나요? 네, 이메일과 미국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뭔가 더 읽더니 말했어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네요.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시래요. 생모를 찾기 위해서. 언니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음 달이면 12월. 불과 2주 후였습니다. 우리가 연락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원하신다면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해 드릴 수도 있어요. 언니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 민수한테도 알려야 해. 맞아요. 이건 우리 세 남매 모두의 일이었죠. 언니가 밖에 나가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직원과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데이비드 킴 씨는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가족은 부인과 성인 자녀 2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소아과 의사라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니가 다시 들어왔어요. 민수가 당장 오겠대. 자기도 함께하고 싶다고. 1시간 후 민수도 도착했습니다. 넥타이도 안 매고 황급히 온 것 같았어요. 진짜 찾은 거야? 응. 다음 달에 한국에 온대. 민수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여전히 불안한 것도 같고. 그래, 만나보자.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날 우리는 입양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데이비드 김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의 생모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리고 만남을 원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언니가 말했어요. 정수가 무서워? 응, 솔직히 무서워. 67년 만에 만남이잖아. 나도 그래. 하지만 엄마를 생각하면 언니가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분명히 그날 밤, 저는 엄마 방에 들어가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엄마, 우리가 찾았어요. 준호 오빠를 곧 만날 거예요. 영정 속 엄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67년 만에 가족 상봉이. 입양기관을 통해 연락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제 이메일에 영어로 된 답장이 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김입니다. 연락을 받고 너무나 놀랐고 동시에 기뻤습니다. 67년 동안 제 생모와 가족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올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가족을 찾게 되어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화상통화로 먼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눈물이 났어요. 67년 동안 찾아왔다는 그 한 문장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남편이 출근 전에 물었어요. 준호 오빠한테서 답장 왔어. 화상 통화하자고. 잘 됐네. 언제 할 거야? 오늘 저녁에 언니네서 다 같이 모여서 하기로 했어. 그날 저녁 7시. 우리 새남매는 언니네 거실에 노트북을 놓고 둘러앉았어요. 민수는 일찍 퇴근하고 왔는데 평소와 달리 정장까지 제대로 차려입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긴장돼? 민수가 넥타이를 풀었다 맸다 반복했어요. 화상통화 연결음이 울리고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온화한 눈매, 그리고 어머, 입 모양이 민수랑 똑같았어요. 헐로.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셋은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화면 속에 그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데이비드, 아니 김준호입니다. 번역 앱을 통해 대화를 이어갔어요. 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우리 오빠 맞죠? 1957년 3월 15일생. 네, 맞습니다. 저는 생후 7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어요.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지만 항상 제 뿌리가 궁금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서류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입양 서류, 출생 기록.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7년 동안 궁금했을 생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엄마 얘기를 했어요. 평생 한복을 즐겨 입으셨던 것, 손맛이 좋아 김치를 잘 담그셨던 것, 그리고 어머니는 평생 오빠를 잊지 못하셨어요. 매달 15일마다 절에 가서 기도하셨대요. 그 말에 데이비드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정말요? 저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런데 오빠 혹시 한국에 연락한 적 없었어요? 어머니를 찾으려고. 제 질문에 데이비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처음 시도했고 2000년대에도 여러 번. 하지만 항상 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입양기관에는 기록이 있었는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기관을 통해서 찾으셨어요? 데이비드가 답했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연락했던 곳은 우리가 간 곳과 다른 기관이었어요. 잠깐, 그럼 기록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단 말인가요? 언니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때 데이비드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 입양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생모가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우리 셋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1960년에 생모 사망으로 기록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생모가 제가 입양된 후 곧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준호가 3살에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처럼 입양 기록도 조작한 것인가. 외할머니, 언니가 주먹을 쥐었어요. 외할머니가 완전히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구나. 양쪽 다 죽은 걸로.
정말 잔인한 일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데이비드도 상황을 이해한 듯 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죽은 줄 아셨고 저는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던 건가요? 그 말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50년 넘게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가 죽은 줄 알았던 모자의 운명이라니.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오빠 제사를 지내셨대요. 매년 10월 3일에. 제 말에 데이비드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화면 너머로도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임소살이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그때 민수가 일어나서 화면 가까이 다가갔어요.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 잘못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그 시대가 그랬어요. 민수도 울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경계했던 민수가 데이비드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또요? 제 양부모님 일기를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1961년에 한국에서 편지가 왔었대요. 아이를 돌려달라고. 우리는 숨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법적으로 입양이 완료된 상태였고 무엇보다 양부모님은 그 편지가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얼마 후 생모 사망 통지가 와서 엄마가 준호를 찾으려 했구나. 하지만 외할머니가 막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못 찾도록 사망 처리까지. 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 일기장을 가져왔어요. 1961년 일기를 펼쳤습니다. 준호를 데려올 수 없다고 한다. 이미 미국 사람이 되었다고. 어머니는 이제 잊으라고 하신다. 차라리 죽은 걸로 생각하라고. 그래, 죽은 걸로 생각하자. 그래야 덜 미칠 것 같으니까. 여기 있어요. 엄마가 1961년에 오빠를 찾으려 했어요. 데이비드가 놀랍게도 한국말로 말했어요. 어머니, 날 찾으셨구나. 우리 넷은 화면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울었어요. 67년의 세월, 태평양을 사이에 둔 거리, 그리고 거짓말로 쌓인 장벽들. 이제라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12월 15일에 한국에 갈 겁니다. 어머니 묘소에 가고 싶어요. 12월 15일. 준호의 생후 100일이었던 날이네요. 당연히 함께 가야죠. 우리 가족이니까. 민수가 말했어요. 그 가족이라는 단어에 데이비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상통화를 끝내고 우리 셋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왜 그러셨을까? 언니의 질문에 아무도 답할 수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가문의 명예가 사람의 인생보다 중요했으니까.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엄마와 준호 오빠. 그들을 갈라놓은 건 전쟁도 가난도 아닌 가족이었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외할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엄마의 평생 한을 만드시고.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원망해도 소용없겠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엄마가 못다 이룬 만남을 대신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12월 10일. 데이비드 오빠가 한국에 오기로 한 날까지 5일 남았을 때 민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큰일 났어. 민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큰 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네 집에 도착하니 언니도 와 있었고 거실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민수 아내 은정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님, 설명 좀 해줘요. 은정이가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어요. 자세히 보니
법률 자문서였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4등분 해야 한다는 거 아세요? 그 한마디에 언니와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재산 얘기를. 김준호 씨도 법적 상속인이래요.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혼외자도 상속권이 있대요. 민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은정이 단독으로 한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은정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빠 오자마자 재산 얘기부터 하자고.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은정이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시아 주버님은 참 여유 있으시네요. 미국에서 의사한다면서요? 돈 많은 사람이 괜히 한국 와서 정 나누지 않은 건 아니겠죠? 은정아, 민수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아파트 시세가 10억이 넘어요. 4등분하면 우리는 2.5억도 못 받는다고요. 빚 갚기도 빠듯한데. 그때 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해. 엄마 돌아가신 지 2달도 안 됐는데 돈 얘기가 그렇게 급해? 누나는 돈 걱정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민수가 소리쳤어요. 처음 보는 민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매형은 대기업 다니고 누나는 연금 나오고 우린 당장 내일도 불안한데. 가족 회의는 완전히 파탄났어요. 서로 목소리만 높아졌고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너희가 그럼 처음부터 돈 때문에 찾자고 한 거야? 제 말에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 솔직히 겁났어. 몰랐던 형이 나타나서 다 가져갈까봐. 그 순간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과의 만남이 결국 돈 때문에 이렇게 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전화했어요. 정수가, 이대로는 안 돼. 데이비드 오빠한테 어떻게 설명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언니. 그날 밤 저는 데이비드 오빠에게 이메일을 쓰다가 몇 번이나 지웠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사실 동생이 재산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라고 쓸 수도 없고. 그때 카톡이 왔어요. 민수였습니다. 누나, 미안해. 은정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진짜 돈만 생각하는 건 아니야. 이어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혹시 데이비드 형이 진짜 재산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이메일이 왔어요. 데이비드 오빠로부터였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방문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화면 너머 데이비드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사실 아내가 반대합니다. 67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 의심스럽다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말했어요. 한국 가족들이 혹시 경제적 도움을 원하는 건 아니냐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네와 정반대의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알아요. 하지만 제 가족도 이해시켜야 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망연자실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니에게 전화했더니 언니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집도 난리야. 형부가 왜 남의 집 일에 그렇게 나서냐고. 혹시나 재산 분쟁 생기면 우리만 피해 본다고. 언니 남편까지. 평소에 그렇게 점잖던 형부가.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보현사를 찾았어요. 무량 스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스님,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님은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어머님이 생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준호를 찾게 되더라도 가족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라고. 특히 민수를 걱정하셨죠. 유일한 아들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을까봐. 엄마는 다 알고 계셨구나.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도. 그리고 또 하나, 스님이 낡은 봉투를 하나 꺼내셨어요. 이건 어머님이 준호를 위해 따로 마련해 두신 겁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었어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모으신 거예요. 혹시 준호를 만나면 주라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끝까지 준호를 생각하셨구나. 이걸로 해결될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절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은정이가 집 나갔어. 뭐, 재산 포기각서 쓰라고 했더니 미친놈이라고 하고 나가버렸어. 민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누나? 형도 안 오고 은정이도 나가고.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날 밤 저는 엄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못났어요. 엄마 소원도 못 들어드리고. 영정 속 엄마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슬퍼 보였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67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허무하게.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2월의 차가운 비였습니다. 마치 엄마의 눈물 같았어요. 12월 14일 밤 11시. 내일이면 데이비드 오빠가 원래 한국에 오기로 했던 날인데 모든 게 엉망이 된 채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밤에 누가 문을 열었더니 민수였어요. 그런데 옆에 은정이도 있었고 둘 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누나, 들어가도 돼? 거실에 앉은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꺼냈어요. 봉투 하나였습니다. 이거. 은정이가 엄마 집 정리하다가 찾았어. 봉투에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글씨였습니다. 왜 이제? 장롱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대. 오늘 집 비우려고 정리하다가. 은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읽어보고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내 사랑하는 정희, 정숙, 민수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희는 아마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되었겠지. 준호 얘기 말이다. 먼저 미안하다. 평생 숨겨온 엄마를 용서해 주렴. 정희야, 넌 준호가 아니었다면 진짜 첫째였을 거야.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다. 준호를 떠올렸거든. 하지만 너는 늘 엄마의 자랑이었어. 듬직한 큰딸, 고마워. 정수가, 너는 늘 엄마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딸이었어. 엄마가 우울할 때마다 곁에 있어준 너. 아마 너라면 준호를 찾아줄 거라 믿는다. 민수야, 내 아들. 준호가 돌아온다면 내가 제일 힘들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기억해라. 넌 엄마가 선택해서 끝까지 키운 아들이야.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너는 엄마가 선택한 걸 안다. 그리고 준호가 만약 살아있다면 그 아이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시절엔 그게 최선이었단다. 혹시 준호가 돌아온다면 재산 얘기부터 하지 마라.
그 아이도 상처받을 거야. 엄마가 따로 준비해둔 게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두 엄마의 자랑이다. 준호를 포함해서 넷 모두. 엄마는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주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마이너스 2023년 10월 3일, 준호를 보낸 날을 기억하며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우리 셋은 하염없이 울었어요. 은정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돈만 생각했어요. 은정이가 처음으로 나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데이비드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안녕하세요. 저 그냥 왔어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분명 준호 오빠였어요. 오빠, 우리 모두가 동시에 외쳤어요. 어떻게 안 온다고. 거짓말 죄송해요. 사실 어제 도착했어요. 혼자 어머니 묘소 먼저 다녀왔어요. 오빠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 묘소에 국화꽃을 놓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67년 만에 엄마 만났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터졌어요. 언니가 오빠를 꼭 안았고, 이어서 저도, 그리고 놀랍게도 민수까지. 형, 미안해요. 제가 형 오는 거 겁냈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도 이해해. 가족 지키려는 마음 나도 똑같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데이비드 오빠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파란색 앨범이었어요. 이거 양어머니가 보관하신 거예요. 앨범을 열자 놀라운 사진들이 있었어요. 아기 때 준호 오빠 사진부터 성장 과정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매년 사진 찍어서 한국 보내려고 했대요. 하지만 주소를 몰라서. 첫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의대 졸업식, 결혼식. 67년의 세월이 한 권의 앨범에 담겨 있었어요. 이거 봐요. 오빠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하버드 의대 졸업식 사진이었는데 오빠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생모가 어딘가에 있다면 자랑스러워할까 생각했어요. 그래,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재산은 관심 없으세요? 민수가 은정이를 쳐다봤지만 오빠는 웃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미국에서 충분히 잘 살아요.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오빠가 우리를 둘러봤어요. 가족이에요. 내 뿌리, 내 형제들. 그때 오빠가 또 다른 걸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건 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제 여러분께 드릴게요. 상자를 열자 목걸이 4개가 있었어요. 각각 한글로 정, 희, 숙, 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거예요. 오빠 목에 걸린 목걸이에는 준이 새겨져 있었어요. 다 합치면 준이 정숙수. 좀 이상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외쳤어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 목걸이를 걸었어요. 그 순간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엄마의 편지를 오빠에게 보여줬어요. 오빠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동안 어깨가 들썩였어요. 어머니가 나도 사랑한다고. 당연하죠. 평생 오빠만 생각하셨어요. 언니가 엄마 일기장도 보여줬어요. 오빠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엄마의 50년 그리움을 읽어갔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왜 내가 늘 엠프티했는지.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었구나.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의 인생, 우리의 인생, 그리고 엄마 이야기. 내일, 아니 오늘이네? 다 같이 어머니 묘소 가요? 오빠의 제안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사도 같이 지내고 싶어요. 이제부터 매년. 민수가 일어나서 오빠에게 정식으로 절했어요. 형,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우리 형님. 그 순간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2월 15일 새벽, 준호 오빠가 67년 만에 진짜 집으로 돌아온 날. 하얀 눈이 모든 상처와 오해를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드디어 준호 오빠가 돌아왔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12월 15일 아침. 준호 오빠의 생일이자 67년 전 오빠가 입양 간 날. 우리 다섯은 엄마 묘소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 놓았어요. 묘소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신선한 국화꽃과 함께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 무량 스님이 오셨나 봐요. 언니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의 한이 풀리셨기를. 나무아미타불 무량합장. 데이비드 오빠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서툰 한국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준호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미국에서 찍은 가족 사진, 의사 가운을 입은 자신의 사진, 그리고 이건 제 손자들이에요. 어머니 증손자들. 사진 속에는 동양인 얼굴을 한 아이 둘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큰애가 줄리, 작은애가 케빈. 한국 이름은 지은과 지훈이에요. 민수가 놀랐어요. 한국 이름도 있어요? 네. 제가 지었어요. 언젠가 한국 가족 만나면 소개하려고. 오빠는 67년 동안 우리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오빠를 찾았던 것처럼.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엄마 묘비에 절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못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준호 오빠를 향해서도 절을 했어요. 아주버님,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 지키려는 마음 이해합니다. 우리는 둘러서서 엄마 묘소 앞에서 간단한 제사를 지냈어요. 오빠가 준비해온 미국 와인과 우리가 가져온 엄마가 좋아하시던 인절미를 함께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식구가 다 모였어요. 제가 말하자 언니가 덧붙였어요. 67년 만에 엄마 소원 이뤄드렸네요. 민수도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지낼게요. 그때 데이비드 오빠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1961년에 한국에서 온 소포에 들어있었대요. 카세트를 틀자 젊은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내가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너를 매일 생각한단다. 건강하게 잘 자라렴.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 목소리였어요. 20대 엄마의 목소리.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부모님이 이걸 제게 들려주지 않으신 건 제가 혼란스러워할까 봐였대요. 하지만 소중히 보관하셨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에 눈이 떨어졌어요. 하얀 눈가루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빠가 제안했어요. 내년에 우리 가족 모두 미국에 놀러 와요. 우리 집 크거든요. 진짜요? 민수가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어요. 제 아이들도 한국 가족 만나고 싶어 해요. 특히 줄리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엄마 집에 모여 정리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팔기로 한 집이었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추억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거 봐. 민수가 다락방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오래된 아기 용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준호 오빠 거예요. 작은 베넷 저고리, 딸랑이, 그리고 준호 100일 기념이라고 쓰인 봉투. 오빠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67년 전 자신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어머니가 다 보관하셨네요. 평생 오빠를 잊지 못하셨으니까요. 언니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어요. 우리는 둘러앉아 엄마가 쓰신 일기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빠를 위해 제가 주요 부분을 번역해 줬어요. 읽다 보니 우리가 몰랐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준호 생일. 오늘로 63살이구나. 혹시 한국을 찾아온 적이 있을까?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을 지나며 혹시 스쳐 지나간 적은 없을까? 어쩌면 모르는 사이 한 번쯤 만났을지도. 엄마는 늘 길에서 너와 닮은 사람을 찾아다녔단다. 어머니가 길에서 날 찾으셨구나. 오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때 은정이가 말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가끔 영어 공부하시는 거 봤어요. 혹시 준호 씨 만나면 대화하고 싶으셨나 봐요. 정말요? 우리도 몰랐던 엄마의 또 다른 준비. 해가 저물 무렵 오빠가 일어났어요. 이제 호텔로 가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서 자요. 제가 말했고 언니도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괜찮아요? 당연하죠. 가족인데. 그날 밤 우리는 오빠에게 엄마가 준비해둔 5천만 원 통장을 건넸어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오빠를 위해 모으신 거예요. 거절하면 엄마가 서운해하실 거예요.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이 돈은 한국의 준호 장학재단 만드는데 쓸게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위해서.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이틀 후 오빠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우리는 약속했어요. 매년 엄마 기일에 만나요. 돌아가며 한국과 미국에서. 그리고 영상통화 자주 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오빠가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돌아서서 말했어요. 67년 걸렸지만 드디어 집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내 동생들. 우리는 오빠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엄마 기일. 미국에서 온 준호 오빠 가족과 함께 엄마 묘소 앞에 섰습니다. 줄리와 케빈이 서툰 한국말로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묘비 옆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김준호의 어머니 김영순 여사 잠들다. 1936년 태어나고 2023년 잠들다. 67년의 그리움 끝에 다시 만나다. 제 손에는 엄마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엄마, 준호 오빠 찾았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엄마의 한이 풀리셨기를 바래요.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어 은행잎이 떨어졌어요. 노란 잎이 햇살에 반짝이며 춤을 췄습니다. 엄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67년의 기다림이 끝났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완전한 가족입니다.